그날도 지금처럼 세차게 비가 내렸습니다. 장대 같은 빗줄기였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우산도 없이 빗속을 뛰어다니며 건물 안으로 피신하고 있었죠. 저 역시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아들 철수에게 말하고 차에서 내렸는데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님, 빨리 좀 다녀오세요. 뒷자리에 앉아있던 며느리 미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창문을 아주 조금만 내린 채 말이에요. 빗물이 차 안으로 튈까 봐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 될 줄은? 화장실에서 보리를 마치고 나오니 빗줄기는 한층 더 거세져 있었어요. 하늘은 새까맣게 변했고 천둥과 번개까지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주차장을 향해 뛰었어요. 그런데 차가 있던 곳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차가 사라졌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른 차가 서 있었습니다. 분명 하얀색 소나타가 있던 자리에 검은색 그랜저가 떡하니 버티고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제가 주차한 자리를 잘못 기억한 건 아닐까? 빗속이라 정신이 없어서 다른 곳에 세운 건 아닐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주차장을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가는 것도 잊은 채로요. 하얀 소나타를 찾아 헤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번호판까지 외워두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주차장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나를 버리고 갔구나. 화장실 다녀온다고 한 그 짧은 사이에 제 친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이곳에 버려두고 떠나버린 것이었어요. 마치 쓸모없는 짐짝 하나를 버리듯이 말입니다. 아이고, 할머니. 왜 비를 다 맞고 이러고 계세요? 어떤 젊은 아가씨가 제게 우산을 씌워주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휴게소 직원인 듯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라도 걸린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그 아가씨의 목소리는 참 따뜻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반면 제 친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이 고속도로 한복판에 버리고 갔다는 생각에 또다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족이 저를 두고 겨우 이런 말만 중얼거릴 수 있었어요.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그 아가씨는 깜짝 놀라며 저를 휴게소 안으로 부축해 데려갔습니다. 휴게소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받아 들고 나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갑이 없었어요. 핸드백을 차 안에 그대로 두고 내린 것이었죠. 화장실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평소 습관이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휴대폰도 핸드백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저는 그저 몸뚱이 하나만 덩그러니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진 신세였습니다. 40여 년을 애지중지 키우고 뒷바라지한 아들에게 말입니다. 할머니, 경찰서에 신고할까요? 가족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휴게소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실종이 아니라 유기였으니까요. 게다가 친아들이 저지른 일을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집 주소는 아시죠? 일단 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아가씨는 자기 돈으로 택시비까지 쥐어주었습니다. 낯선 이가 보여주는 온정에도 제 마음은 조금도 녹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철수가 화가 날 만한 일이라도 있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만 해도 모든 것이 평범했거든요. 남편 성묘를 간다고 해서 철수가 저보고 같이 가자고 했고, 저도 남편 무덤에 가는 길이니 좋다고 따라 나섰을 뿐입니다. 차 안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창밖만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었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렀을 때였죠.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철수와 미영이는 차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 제가 화장실을 다녀와서 차에 타려는데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거든요.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해?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이 집에만 좀 계시면 좋은데 맨날 이런저런 데 따라다니려고 하시잖아. 진짜 피곤해 죽겠어. 그러게 말이야. 나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철수의 대답이었죠. 그때는 그냥 젊은 사람들이 의뢰하는 푸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힘들다, 피곤하다 하면서 투덜거리는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설마 진짜로 저절을 버릴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쓰던 번호를 아무리 눌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어요. 이제야 우리끼리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 미영의 목소리 뒤로 철수가 맞장구 치는 소리까지 들리더군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저를 휴게소에 버리고 온 것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미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일이라는 것을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손끝뿐만 아니라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함께한 가족 안에서 저는 완벽한 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있는 힘껏. 철수야. 엄마다. 문 좀 열어다오. 안에서 갑자기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집에 왔지? 택시 탔나 봐. 아무튼 문 열어주지 마. 어차피 우리 결심했잖아. 그렇긴 한데. 뭐가 어쩔 수 없어?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이제 각자 알아서 사는 거지.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친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그날 밤 집 앞 정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밤바람이 찼어요. 담요 한 장 없이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웅크렸습니다. 다 옷추웠지만 이상하게 잠이 쏟아졌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이 반쯤 나간 것 같았죠. 꿈속에서도 비그치지 않았습니다. 휴게소 주차장에서 아무리 헤매도 차가 보이지 않는 악몽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눈을 떠보니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왜 이런 데서 주무세요? 큰일 나시겠어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어젯밤의 끔찍한 일들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슈퍼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뻣뻣하고 쑤셨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무겁고 차가운 쇳덩이가 박힌 듯한 고통이었어요. 할머니, 어서 집에 들어가세요. 아드님이 걱정하시겠어요. 그 아주머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식에게 쫓겨났다는 것을, 아니 버림받았다는 것을요. 왜 그래야죠. 저는 겨우 이렇게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기가 너무나 창피했거든요. 70이 넘은 늙은 어미가 친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 오는 날 휴게소에서 느꼈던 그 지독한 절망감과 외로움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오니까요. 40년 넘게 아들만 바라보며 순진하게 살았던 어머니 김순애는 그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김순애가 태어났습니다. 복수를 꿈꾸는 김순애가 말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동네 사람들 집을 전전했습니다. 물론 사실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죠. 아들이 저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리고 갔어요. 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대신 집보수 공사 때문에 며칠 나와 있어야 해서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다들 딱하게 여기며 저를 재워주었지만 남의 집에 신세 지는 것도 하루 이틀이었죠.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결국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다시 눌러봤는데 이번에는 문이 열렸습니다. 아마 제가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원래 번호로 다시 바꿔놓은 모양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미영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그 뻔뻔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비밀번호를 바꿔놔서 못 들어왔잖니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미영의 표정이 변하며 싱긋 웃었습니다. 비밀번호요? 저희가 언제 바꿨다고 그러세요? 어머님,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 그날 밤 비밀번호가 맞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시치미를 뚝 떼다니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상황 더 가관이었습니다. 제 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40년 넘게 쓰던 제 가구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미영의 운동기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 가구들은 어디 갔니? 아, 그거요. 너무 낡아서 버렸어요. 어차피 어머님 옷도 몇 벌 없으시잖아요. 미영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요.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내 물건들을 함부로 버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넘게 제 손때가 묻은 가구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져 버리다니. 어머님, 어차피 낡은 거였잖아요. 버리고 새 걸로 사드릴게요. 더 좋은 걸로요. 미영의 말투에는 미안함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때 철수가 회사에서 돌아와 싸웠습니다. 엄마, 오셨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 없었던 늙은 어미를 보고 한 말이 고작 그건이다. 걱정하는 기색도 미안해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어요. 철수야, 엄마가 어디 있었는지 궁금하지 하지도 않니?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철수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디 계셨어? 친구분 댁에 계신 줄 알았죠? 내가 아니라 너희가 날 휴게소에 버리고 갔잖니.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철수와 미영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니다. 그러고는 철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엄마를 버리고 갔다고 그러세요? 휴게소에서 화장실 다녀온다고 했더니 차가 없더라. 그게 뭐냐고. 그때 미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님이 너무 오래 안 나오셔서 저희가 찾으러 갔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다 찾아봤는데 거짓말. 차가 있던 자리에 다른 차가 서 있었어. 제가 화를 내며 소리치자 미영은 한숨을 쉬니다. 어머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정말 기가 막혔다. 이제는 제 기억력까지 의심하다니요. 내가 착각했다고? 그럼 내가 왜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안 열어졌어? 아, 그때요. 저희가 너무 피곤해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못 들었나 봐요. 미영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분명 안에서 웃음소리까지 들렸는데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인간들이 저를 바보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늙어서 기억력도 오락가락하는 노인네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너무 이런저런 데 따라다니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쉬세요. 철수의 말이었습니다. 마치 철른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하는 말투였죠.
따라다닌다고? 내 남편 성묘 가는 게 따라다니는 거냐? 그것도 앞으로는 저희끼리 갈게요.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는 그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저를 이 집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고 배제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철수가 언제부터 저를 이렇게 대하기 시작했을까? 문득 몇 달 전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미영이 차를 사고 싶다고 했을 때였죠. 그때 철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통장에 돈 좀 있으시죠? 미영이가 차가 필요하다는데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1,000만 원을 내주었습니다. 4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지만 며느리가 필요하다니까 그냥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자꾸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학원을 하나나 차리고 싶대요. 자본금이 좀 필요한데 엄마, 전세 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대요. 집값이 너무 올랐든요. 미영이 아버님 병원비가 좀 그때마다 저는 돈을 내주었습니다. 500만 원, 800만 원 액수가 클 때도 있었고 작을 때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미영이는 학원도 차리지 않았고 전셋집도 그대로였으며 미영의 아버지는 아주 건강하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죠. 돌이켜보니 그 무렵부터 미영이의 무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요리하실 때 소금 좀 덜 넣으세요. 짜서 못 먹겠어요. 어머님,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어머님, 친구분들 집에 너무 자주 부르지 마세요. 동네에 소문날까 봐 거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제 생활을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 혼자 그러더니 나중에는 철수까지 나서서 저를 통제하려고 들었습니다.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너무 활발하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 있는 시간을 좀 늘리세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마치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처럼 포장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이 집에 가둬두려고 한다는 것을요. 정말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전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시장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감기 기운이 있어 약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철수와 미영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니 통장에 아직 얼마나 남았을까? 한 8천만 원 정도? 집까지 합치면 5억은 좋게 넘을걸. 좋네. 그럼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자. 그런데 엄마가 가만히 계실까? 어쩌겠어. 이미 받을 만큼 받았는데. 이제 정리할 때도 됐지? 그래도 좀 미안하긴 하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거 될 거잖아. 그냥 좀 미리 받는다고 생각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현관문에야만 했어요. 제 돈을 구리 돈이라고 하다니. 그리고 저를 정리한다고 하다니. 저는 조용히 현용히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본 미영과 철수는 깜짝 놀라며 급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어머님, 찍 오셨네요? 응, 몸이 좀 안 좋아서 저는 아무 일 없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경계태태세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간들이 도대체 무슨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으니까요. 저는 우연히 미영의 노트북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영이 샤워하는 동안 거실에 노트북을 열어둔 채로 자리를 비운 것이었죠. 화면에는 부동산 사이트가 떠 있었습니다. 우리 집과 비슷한 평수의 매매 가격을 검색해둔 상태였어요. 그리고 메모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집 2024년 시세 4억 8천만 원, 어머님 통장 잔액 약 8천만 원, 총 5억 6천만 원, 계획 1단계, 어머님을 집에서 내보내기. 2단계, 집 매각. 3단계, 신축 아파트 구입. 그 글을 봤을 때 저는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친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내쫓기 위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왔던 겁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손끝뿐만 아니라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마치 등골을 타고 차가운 바람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자기야, 계획대로 잘 진행하자. 그런데 어머님이 계속 눈치 못 채고 계실까? 좀 의심스러운데. 뭘 의심해? 우리가 얼마나 잘해드리는데? 전혀 계실 걸 그때는 그냥 아들 며느리끼리 나누는 대수롭지 않은 대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미 저를 없애버리려는 계획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휴게소에서 저를 버리고 간 것도 그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저를 완전히 절망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집을 나가게 하려던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돌아오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제 물건들을 함부로 버리고 저를 치매에 걸린 노인 취급하면서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으로요. 노트북을 자세히 보니 제가 놓친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참고사항, 어머님 명의 부동산, 현재 거주지 외 2곳 더 있음, 시골 논밭 약 3,000평, 시세 미확인. 2. 여러 은행의 분산 예치, 정확한 액수 파악 필요. 보험, 생명보험 3개, 연금보험 22개, 제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조사해 놓았더라고요. 대체 언제 이런 걸 다 알아본 걸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모든 재산을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목표, 어머님 재산 완전히 정리료 하기. 예상기간 3개월 이내. 방법, 점진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이사하시도록 유도, 자발적 이사 유도라니. 저를 스스로 집을 나가게 만들겠다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 때문이었습니다. 40년 넘게 키우고 뒷바라지한 아들이 며느리와 한패가 되어 저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저는 노트북을 조용히 닫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영이 샤워하고 나와서 의심하면 안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계속 치밀어 올랐거든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한 제가 어떻게 살았던가요? 철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며 철수를 키웠어요. 5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철수가 대학에 갈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까지 했고 철수가가 결혼할 때는 제 적금을 모두 털어서 결혼 비용을 대주었습니다. 신혼집 전세도 제가 마련해줬고 미영이가 아때는 제가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철수가 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계속 그 노트북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숫자들과 잔인한 계획들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이 인간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저도 똑같이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하려 할 것이 있었어요. 정말로 제가 본 것이 맞는지, 제가 들은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철수와 미미영을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언제 전화를 받는지, 언제 외출을 하는지 모든 것을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미영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있는 줄도 모르고 거리낌 없이 하더라고요. 응, 거의 다 됐어. 어머님이 진짜 순진하셔서 아직도 전혀 눈치 못 채고 계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거잖아. 그냥 좀 일찍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집은 다음 달 내놓을 예정이야.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서 좀 복잡하긴 한데 다 방법이 있어? 어머님은 요양이나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가시면 되지?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모실 수는 없잖아. 요양원이라니, 고시원이라니.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지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오만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진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40년 동안 제 안에 숨어있던 진짜 김순애가 깨어난 것이었죠. 젊었을 때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온갖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강인한 김순애 말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제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미영의 노트북에 적혀 있던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테니까요.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에 간다고 둘러댔지만 제가 진짜로 향한 곳은 은행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제가 가장 오래 거래한 은행이었죠. 어머님, 오랜만이세요. 창구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미 20년 넘게 얼굴을 알고 지낸 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좀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 계좌 전체 잔액하고 정기예금 현황 좀 뽑아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통장 내역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은행에만 1억 22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미영이 파악한 8천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다른 은행 계좌도 정리하실 건가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나이가 드니까 미리 좀 정리해 둬야지요. 다음으로 간 곳은 국민은행이었습니다. 그곳에도 예상보다 많은 돈이 있었어요. 예금과 적금을 합쳐서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신한은행에는 5천만 원, 우리은행에는 3천만 원. 하루 종일 은행을 돌아다니고 나니 제 예금만 해도 3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미영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도 들렀습니다. 사장님, 우리 동네 집값이 요즘 어떻게 되나요? 아, 순애 아주머니 오셨어요. 요즘 정말 많이 올랐어요. 같은 평수라도 위치에 따라 다른데 댁은 평수가 어떻게 되시죠? 35평이에요. 부동산 사장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시세로는 한 5억 5천에서 6억 정도 될 것 같네요. 위치가 워낙 좋아서요. 미영이가 파악한 것보다 1억 원 이상 더 나가는 거였습니다. 혹시 매물로 내놓으실 생각 있으세요?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금 3억 원에 집값 6억 원, 그리고 시골에 있는 논밭까지 합치면 10억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습니다. 미영과 철수가 생각했던 것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그날 밤, 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들이 저를 이용하려 한다면 저도 똑같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봤습니다. 제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일은 끝났고, 이제 그들이 하는 말들을 확실한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법적으로도 단단히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었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있다는 걸 동네 젊은 아주머니에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철수와 미영이 대화할 때마다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우스꽝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와 미영이 거실에서 대화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휴대폰을 켜두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자꾸 은행에 간다고 하시는 것 같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고. 우리 계획을 위해서라도 좀 더 서둘러야겠어. 이번 주 안에 어머님을 좀 더 확실하게 압박해보자. 그래서 스스로 나가시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친구들이 놀러 오지 못하게 하고, TV도 마음대로 못 보게 하고. 집에서 최대한 불편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여보.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미셔하면 어떡해? 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그 대화를 듣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깨뜨릴 뻔했습니다. 정말로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부터 그들의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구분들 오시면 안 돼요. 저희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어머님, TV 좀 끄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어머님, 요리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환기 좀 시켜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를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녹음은 물론이고 그들이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까지 몰래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저에게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법무사 이 선생이었어요. 이 선생은 제가 예전에 식당을 할 때 알게 된 분이었습니다. 그때 임대차 계약서 문제로 큰 도움을 받았었죠. 오랜만에 우연히 시장에서 만났는데 제 표정을 보더니 대뜸 물었습니다. 순애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시는데? 아,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말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이 계속해서 걱정해주니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럼 증거는 있으세요? 네,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어뒀어요. 잘하셨네요.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선생이 제 휴대폰으로 녹음 파일을 들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갈취 시도네요. 정신적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재산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혹시 통장이나 도장을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먼저 예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어디로요? 아드님과 며느리가 전혀 모르는 은행에 새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분산 예치하세요. 그리고 진명이도 미리 보호 조치를 해둬야 합니다. 이 선생은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요. 그런데 순애 씨, 진짜로 이 일을 진행하실 건가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키운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법적 싸움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습니다. 네, 하겠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돌아가신 남편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보며 웃고만 있었어요. 마치 제 결정을 지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 깬 저는 젊었을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온갖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던 그때로요. 그때의 저는 강했습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죠. 이제 다시 그런 김순애가 되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김순애, 이제 시작이야. 그 인간들이 70살 먹은 할머니를 만만하게 본 게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걸 깨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가장 먼저 할 일을 정했습니다. 첫째, 제 모든 예금을 그들이 모르는 계좌로 옮긴다.
둘째, 이 집을 팔아버린다. 셋째, 그들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려준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이 선생의 조언에 따라 저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제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죠. 철수와 미영이 전혀 모르는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시장 가세요. 미영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외출하는 것이 영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응, 친구 만나러 간다 이 짧게 대답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이 선생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이 선생은 저를 시내에 있는 새마을 금고로 데려갔습니다. 여기는 어떠세요? 집에서도 멀고 아드님이 평소에 올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계좌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됐거든요. 계좌를 개설한 후 저는 바로 첫 번째 이체를 실행했습니다. 농협에서 1억 원을 옮겼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이체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새마을금고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후 준비를 좀 하려고요. 분산해서 관리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요. 아, 현명하시네요. 그날 하루에 총 2억 5천만 원을 3개의 다른 계좌로 옮겼습니다. 나머지는 며칠에 걸쳐서 옮기기로 했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은 돈을 옮기면 은행에서 의심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미영이 저를 수상하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오늘 좀 늦으셨네요.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좀 하느라. 어떤 친구신데요? 내가 알아서 뭐 하니? 내 친구인데 미영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퉁명스러운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어머님이 요즘 좀 이상하시네요. 뭐가 이상한데?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말투가 좀 차가워지셨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더 솔직해지는 거지? 그날 밤 철수와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녹음기는 켜두었고요. 여보, 어머님이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말투도 그렇고 자꾸 밖으로만 도시네. 혹시 우리 계획을 눈치챈 건 아닐까? 설마. 그래도 좀 더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어? 어떻게? 이번 주 안에 어머님께 직접 말씀드리자. 이제 독립하셔야 한다고. 너무 갑작스럽지 않을까? 갑작스럽기는. 이미 준비는 다 해놨잖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본색을 드러낼 때가 온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 선생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곧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 같은데 준비는 다 되셨어요? 돈은 절반 정도 옮겼습니다. 나머지도 이번 주 안에 다 옮길 예정이에요. 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팔 겁니다. 이 선생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요? 40년 넘게 사신 집을요? 네, 그 인간들의 흔적이 남은 이 집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속 시원하겠어요. 그럼 매물로 내놓으실 건가요? 네, 오늘 부동산에 가서 바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집을 팔고 나면 어디서 사실 건가요? 작은 원룸 하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이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집을 팔 때 아드님에게 미리 말씀드릴 건가요? 아니요, 팔고 나서 얘기할 겁니다. 그럼 정말 깜짝 놀라겠네요. 그게 바로 제 목적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며칠 전에 시세를 물어봤던 그 사무소였죠. 사장님, 저번에 말씀드린 집 매물로 내놓으려고 해요. 아, 정말이세요?
갑작스러우시네요. 네, 급한 일이 좀 생겨서요. 그럼 금매로 내놓으실 건가요? 그러려면 시세보다 조금 낮아질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얼마나 낮아지는데요? 한 5천만 원 정도요. 그러면 5억 5천 정도에 나갈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순애 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매물로 나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부동산 사장이 서류를 준비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분들은 이 사실을 아시나요? 제 집인데 굳이 알려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매물 등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상하게 속이 후련했습니다. 40년 넘게 살았던 정든 집을 팔겠다고 계약했는데도 말입니다. 아마도 그 집에 얽힌 좋지 않은 기억들 때문일 겁니다. 며칠 전부터 철수와 미영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도 그렇고 휴게소에서 버림받았던 기억도 그렇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철수가 회사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나가셨어요? 요즘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같은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게 내가 알바냐? 철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절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왜 그러세요? 그냥 물어보는 건데? 물어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자격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철수와 미영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해요. 거실에 앉으니 두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와 독립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저희가 계속 함께 사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좋은 고시원이나 원룸 하나 구해드릴게요. 물론 월세는 저희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고시원이라니. 월세는 자기들이 낸다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제 돈으로 내게 할 속셈인 걸 대충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왜 나가야 하니? 여긴 내 집인데. 어머님,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가 결혼하면서 이 집에 들어온 거잖아요. 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을 쫓아낼 수는 없지만 저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래를 위해서 나가라고? 그럼 내가 나가야 너희 미래가 있다는 소리냐? 엄마, 철수가 제게 소리쳤습니다. 왜 소리를 질러? 여기가 누구 집인데? 어머니 집인 건 알지만 이제는 저희 집이기도 해요. 그 말에 정말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주인이 누군지 궁금하면 등기부등본이라도 한번 떼어봐라.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나? 그건 아직 명의 이전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뭘? 법적으로 엄연히 내 집이야. 미영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가 돼요? 잘해줬다고? 언제부터? 결혼하고 나서 계속 내 돈이나 뜯어가지 않았니? 두 사람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님, 지금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해? 나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리고 간 놈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철수와 미영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사고였어요. 저희가 계획적으로 한 짓이 아니라 사고라고. 어머님, 증거도 없으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저희 명예훼손이에요. 미영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그럼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했다는 것도도 모르겠네.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너가 나누는 대화, 내가 다 들었다. 녹음까지 다 해뒀고 철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나를 어떻게든 내쫓고 내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는 놈들한테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 오해예요. 저희가 언제 어머님 재산을, 내 집 시세는 왜 조사하고 내 통장 잔액은 왜 파악했는데? 그게 다 오해야. 저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분노를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40년 동안 키우고 뒷바라지 해줬더니 고작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던 놈들이 나더러 진정하라고 미영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 독립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만해.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까지 너희가 이 집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나갈 테니까 알아서 해. 섬마. 어머님.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로 이 선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예상보다 빨랐네요. 어떻게 되었어요? 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집 매물도 이미 내놨고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서 마지막 준비를 마무리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참 밝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속이 시원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제 방문 밖에서 철수와 미영이 밤늦게까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당황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분명 우리가 조심했는데 어떻게든 일단 진정시키고 봐야지.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냉정하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이 선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바로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디서 뵐까요? 사무실로 제가 가겠습니다. 철수와 미영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대화하느라 피곤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이 선생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이미 여러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어젯밤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이 선생이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집 매매 계약은 언제쯤 체결될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는 이번 주 안에 매수자가 나타날 거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새로 사실 아파트는 이미 계약하셨고요? 네, 작은 원룸이지만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그런데 아드님과 며느리에게는 언제 최종 통보하실 건가요? 오늘 할 겁니다. 이 선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이요? 벌써요. 더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젯밤에 들어보니 뭔가 다른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내 40년의 인연을 오늘로 정말 끝내는 겁니다. 이 선생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연세에 이런 결단을 내리시는 게 쉽지 않은데. 저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속이 후련해요. 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제가 내놓은 매물 어떻게 됐어요? 아, 순애 아주머니. 마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정말이요?
네, 현금으로 바로 계약하겠다고 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됐네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가족들이 나중에 알면 반대하실 텐데. 제 집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철수와 미영이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 너희에게 일일이 보고해야 하니? 그게 아니라 어젯밤 일 때문에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에는 저희가 정말 말을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다고? 어머님을 집에서 내보내려 한 게 아니라니라 그냥 서로 독립해서 사는 게 어떨까 해서. 독립해서 살자고? 그게 결국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잖아. 철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진짜로 엄마를 내쫓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집을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는 거였어요. 물론 엄마랑 같이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노트북에서 본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였거든요.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고? 그럼 왜 요양원 얘기가 나왔는데 두 사람이 또다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그냥 혹시나 해서 알아본 거예요. 만약 엄마가 나중에 몸이 안 좋아지시면, 몸이 안 좋아지면 요양원에 버리겠다는 소리네. 버린다는 게 아니라 저는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더는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다. 이제 진짜로 모든 게 끝이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 선생이 준비해준 것들이었죠. 이게 뭐예요? 집 매매 계약서다. 철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을 파셨다고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 그래, 팔았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그러니 너희도 당장 여기서 나가. 엄마, 미쳤어요. 우리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내 집인데 내 가구한테 상의를 해. 미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내가 왜 신경을 써? 이 집에서 평생 살 거라고 생각했니? 너희 생각이 틀렸어. 철수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얼마나 뭘. 나한테서 돈이나 뜯어내고 나를 휴게소에 버리고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나 세우고 걔 잘한 짓이야? 그건 다 오해예요. 오해. 그럼 이 녹음 파일도 한번 들어볼래?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증거야. 변호사한테도 다 넘겨뒀고. 변호사. 응, 혹시 너희가 나를 고소하거나 하면 맞고소할 준비도 다 해뒀다.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받아라. 저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가족관계 정리 서류다. 가족관계 정리요. 나는 이제부터 너희와 남남으로 살 거다. 나한테는 더 이상 아들도 며느리도 없다. 철수가 그 말을 듣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정말로. 정말이야. 너희가 나를 버린 그 순간 너희도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었어.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게요. 너무 늦었다. 이미영이 무릎을 꿇고 제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키우고 뒷바라지 해줬더니 고작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친 놈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라고. 어머님, 다시는 내 앞에 탄하지 마라. 그리고 연락도 하지 마. 이게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엄마, 제발.
저는 정말 엄마를 사랑해요. 사랑, 저는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휴게소에 버리고 사랑하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니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가 아니라 그게 너희의 본성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까지 이 집에서 짐 빼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다. 엄마. 어머님,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날 밤도 밖에서 울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렸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제 짐을 챙겼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 몇 가지가 전부였어요. 거실로 나가니 철수와 미영이 소파에서 밤을 샌 듯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나 이제 나간다. 어디로 가세요? 내가 알바 아니다. 연락처라도 남겨주세요. 왜? 또 돈 달 전화하게? 엄마의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40년 동안 너희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 좀 살아야겠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정말이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는데 뒤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새로운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원룸 혼자 살고 있어요.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지만 40년 넘게 살았던 그 큰 집보다 훨씬 아늑하고 편안하네요. 아무도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비를 걸지 않으니까요. TV를 보고 싶으면 마음껏 보고 친구구들을 불러도 눈치 볼 필요가 없고 무슨 요리를 해도 냄새 난다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자유롭고 평화로워. 집 길 건너편에는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문득 그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철수와 미영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 말입니다. 동네 아주머니에게 들으니 집이 팔린 후에 두 사람이 급하게 작은 원룸을 구해서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신혼부부가 좁은 원룸서 사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하지만 그것도 자업자득이죠. 오늘 아침 우편함을 확인하러 내려갔는데 편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철수였어요. 6개월 만에 온 첫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들고 올라와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읽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읽기로 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가 떠나신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너무 하신다고 생각하며 화가 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엄마에게 한 짓들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한 저를 키워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신 엄마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다니. 미영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밤 울면서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해요. 엄마,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정말 바뀔게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안 할게요. 제발 연락 한 번만 주세요. 아들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요.
저는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오후에 이 선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철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아,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마음은 어떠세요?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현명한 결정이세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머님, 요즘 어떻게 내세요? 외롭지는 않으세요? 외롭기는요.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 편할 줄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되니까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잘를 들을 필요도 없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할머님, 여기 처음 뵙는 얼굴인데 이사 오셨나 봐요? 네, 6개월 전에 왔어요. 아, 그러세요. 저는 김말순이에요. 여기서 오래 살았어요. 저는 김순애라고 합니다. 혼자 사세요? 네. 아드님이나 따님은 안 계시고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요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식들이 바빠서 노인들을 잘 안 찾아뵙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제 사정을 모르고 하는 말이었지만 괜히 마음이 쓰라니다. 그래도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유롭고 좋죠. 맞아요. 저도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데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이제는 편해요. 그러게요. 순애 씨, 시간 있으면 가끔 저희 집에 차 마시러 오세요. 혼자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문을 열어보니 낯선 점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택배 왔습니다. 저는 시킨 게 없는데요. 김순애 어머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잠깐만요. 문을 열어주니 정말 택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택배 상자가 좀 상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거든요. 이거 누가 보낸 건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배송 요청만 들어와서요. 문을 닫고 상자를 뜯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갓 담근 김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메모가 하나 있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김치 담가서 보내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김치 맛을 보니 제가 미영에게 가르쳐준 레시피 그대로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김치를 냉장고에 넣지 않고 바로 음식물 쓰레기에 버렸습니다. 며칠 후 또 택배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반찬들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그 다음 주에도 택배가 왔습니다. 매번 메모가 함께 들어 있었는데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건강하시라는 말, 죄송하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처음에는 버렸는데 나중에는 뜯어보지도 않고 발오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더 이상 택배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다음 주에도요. 아마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가 내린 선택이었으니까요. 가을이 왔습니다. 공원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철수가 어렸을 때 으리면 함께 단풍 구경을 갔던 기억이요. 엄마, 나뭇잎이 왜 떨어져요? 나뭇잎도 늙으면 떨어지는 거란다. 그럼 떨어진 나뭇잎은 어떻게 돼요? 땅으로 돌아가서 나무의 거름이 되는 거지. 그때 철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절대 떨어지지 마세요. 그 기억을 떠올리니 갑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하지만 이미 떨진 나뭇잎은 다시 나뭇가지에 붙을 수 없어요. 저와 철수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뒤덮으니 모든 게 깨끗해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예전의 상처와 아픔들이 모두 하얀 눈에 덮여서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로 혼자가 된 지 9개월이 지났다.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인 것 같다. 40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야 오롯이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 늦었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김순애, 아주 잘하고 있어. 봄이 왔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공의 나무들이 새싹을 틔우고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뭔가 새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마트를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미영을 봤습니다. 멀리서였지만 분명히 미영이었어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았고 옷도 수수했습니다. 저를 발견한 미영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어머님 생각하면서 울고 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회를 주세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1년 동안 혼자 살면서 가끔씩은 외로울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뒤에서 미영이 저를 부르며 우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보다 제 얼굴이 한결 밝아진 것 같았어요. 주름은 더 늘었지만 표정이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김순애, 잘했어.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하늘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물론 가끔은 외롭고 가끔은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기로 한 것도 제 선택이고 혼자 살기로 한 것도 제 선택이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저는 비로소 진짜 자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휴게소에서 버림받았던 그 가엾은 할머니는 이제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혼자 살아가는 김순애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제가 쟁취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에게서 받는 상처는 더 그렇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당신 자신의 편이 되어주세요. 저처럼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굳은 마음입니다. 김순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김순애의 삶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말입니다.